지구 종말 시계, 자정까지 90초 남았다. 지구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계 바늘이 역사상 가장 종말에 가까운 상태로 설정됐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란 핵무기, 전쟁, 기후변화, 질병, 파괴적인 신기술 등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려주는 시계인데 2차 대전 직후 미국 핵과학자회가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매년 시각이 조정돼 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벌이던 1953년에는 종말 2분 전까지 임박했었고 미소 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체결된 1991년에는 자정 17분 전으로 가장 늦춰지기도 했었죠. 그러나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 위협은 오히려 커졌고 기후변화와 감염병 창궐 등으로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에 더욱 가까워진 겁니다. 핵위협과 전쟁,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세계는 과연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건가요? 오늘 살만한 세상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가늠자가 될 다양한 경제 정보와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요태 우리의 꿈 들으시고요. 일부 증시 시황 문 열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
증시 황. 살만한 세상 수요일에는 경제 흐름을 짚어봅니다. 지난주부터 뉴욕 증시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훈풍이 과연 어디까지 불지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상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상준입니다. 네, 부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혹시? 네. 혹시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다가 네. 중간 전에 혹시 기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감기. 네. 네, 지난주부터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우존스 지수, S&P 그리고 나스닥 모두 그 최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네. 최고점을 돌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대로 이번 상승에서는 AI에 대한 미래 기대가 반영되면서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금리가 높으면 돈이 증시로 잘 모이지 않을 텐데 대단한 현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드릴 게 많은데요. 그거 잠깐 이 금융의 원리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면, 원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높으면 주식시장에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 마치 중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중력이 많이 세져서 쉽게 얘기하면 은행으로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시중의 돈이 다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요. 금리가 높으면. 그러면 네. 시중의 돈은 마르게 되죠. 그래서 경기도 조금 약화되고 또는 악화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왜 이러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식시장의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해서 사람들이 투자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것을 가져다가 당겨 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고공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더 랠리를 뽑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가 4,800 이거 정말 넘어서기 힘든 선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고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의 10년간 이익 대비 주가 배수의 평균치가 얼마냐면 한 17배 정도 됩니다. 17배. 근데 이제 17배인데 이번에 이렇게 20배를 훌쩍 넘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그 평균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결코 싼 영역이 아니라 꽤 비싼 영역이라서 혹여나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냥 올라가니까 미국 주식 올라가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우리가 약간 높은 고지대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지 그 위험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제일 크죠, 어차피.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2주 전에도 저희가 이 AI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생태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냐면 이번에는 사무 노동직에서 아주 혁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술 기업들 중에서 계속해서 감원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를 이용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지식 보조원들의 그런 어떤 노동이 별로 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챗 GPT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신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서 늘어날 것이다. 과거 기계가 들어오고 나서 기계의 사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기계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것에 이제 천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래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 헤지 펀드들은 지금 기술 기업들을 많이 샀고요. 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뭐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그 소비재라든가 이런 쪽의 주식을 좀 파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이라는 게 페이스북이죠, 그 회사가. 예, 맞습니다. 네, 거기가 88%나 올랐어요. 이 페이스북이 좀 침체한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AI 관련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AI에 대한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GPU 칩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도 가장 많은 GPU 칩, 그러니까 30만 개 이상의 GPU 칩을 해서 일반 그 AI라고 얘기하는 AGI까지 우리가 도달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21년도, 22년도 초반 사이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다른 네. 기업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만큼 페이스북 사용해? 뭐 이런 거 그렇죠. 보시면은 옛날보다 덜 사용해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건데 근데 이 회사가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같은 것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은 그대로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AI 기업으로 확실한 변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거나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다른 기술 기업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폭도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IT 기업들, 기술주들 계속 더 오를까요? 지금이 고점인가요? 그거 참 예측하기 쉽진 않은데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한번 예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작년도 그 3분기, 4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비싼 주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에 버는 수익 대비 주가가 80배, 100배였어요.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계속 돈을 벌어서 번 돈으로 그 회사를 다 사는데 80년, 100년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고평가였죠. 근데 순식간에 이 AI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얘네들이 만든 GPU가 판매가 되고 가격도 천문학적인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어지는 그 칩셋이 들어가 있는 서버 PC 하나가 억대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 어마무시한 돈을 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딱 지난 3분기 발표하고 났더니 갑자기 80배, 100배 하던 이익 대비 주가가 30배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와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대목 같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누르고 정말 오랜만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또다시 애플이 1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가요. 네, 옛날부터 두 회사가 아주 숙적 관계입니다. 특별히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탠포드 그 졸업 연설에 가보면 그놈들 우리 거 카피했다라고까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앙숙관계인데 참 재밌습니다. 이 앙숙관계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관계냐면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겠습니까? 오피스의 마이크로소프트고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은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든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컴퓨터의 어떤 종주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소프트웨어와 통합 IT 기기를 가진 회사 간의 대결이거든요. 네.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밀려 있었던 애플이 MS를 추격을 했고 돌파를 했고 사상 네. 제일 잘 나가는 AI 기업이 이 산하에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이 역전이 된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AI가 많이 쓸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애플은 3세대 컴퓨터를 만듭니다. 또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대목인데요.
컴퓨터를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컴퓨터를 1세대, 2세대, 3세대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입력 장치의 변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 퍼스널 컴퓨터는 우리가 마우스와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게 첫 번째 1세대고요. 그리고 2세대는 터치로 하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패드 네. 이런 쪽에서 보면 터치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입력 방식이 바뀐 게 두 번째 2세대 컴퓨터고요. 3세대 컴퓨터는 뭐냐면 우리의 눈동자의 동작 그리고 손가락의 동작,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움직이는 컴퓨터가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애플이고요. 예.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AI에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MS입니다. 이 두 회사 간에 이제 3세대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불꽃 튀는 경쟁이 또다시 시작이 될 것이고 네. 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냐면 AI에서 잘할 때는 MS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3세대 컴퓨터를 보니까 이거 역시 애플이 새로운 세대를 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고공행진을 했습니다마는 2세대 컴퓨터인 그 스마트폰의 판매가 좀 성장의 정체를 당하면서 시가총액이 멈춰 있던 반면에 MS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를 신규로 장착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더 올라가서 시가총액 역전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네. 요 다음 국면은 우리가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컴퓨터가 나오거든요. 헤드셋. 이게 이제 헤드셋인데 예. 이게 3세대 컴퓨터입니다. 네. 3세대 컴퓨터에서 과연 애플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두 기업의 기싸움들이 바뀔 수가 있겠죠. 머리에 쓰는 그 헤드셋 비전 프로 이미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450만 원인가 네.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게 잘 팔리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2억 대 이상 파는 회사가 네. 몇십만 대 팔렸다고 해서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3세대 컴퓨터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거의 다 죽어가던 회사가 그래서 애플이 스티브 잡스를 새롭게 재영입을 시키고 네. 스티브 잡스 손에서 만들어졌던 게 아이팟 그리고 아이팟의 통신 버전이 아이폰 이게 나오면서 세상을 한번 완벽하게 뒤집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이 3세대 컴퓨터에서 세상을 또다시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그냥 AI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근원적인 기술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들은 앞으로 향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서 이 IT 기업을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싸움에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말이죠. 지금 갤럭시 S24 여기 또 인공지능 네. 탑재해서 공개한다고 하고 말이죠. 네.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 출시까지 예고했던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세계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회사들이죠. 네. 앞선 MS하고 애플이 잘 되면 같이 잘 될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리 가장 강력하고 큰 부품 회사가 삼성전자이거든요.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가장 강력한 이익의 원천은 반도체에서부터 나오고 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다가 문의하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수록 삼성전자는 성장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낸 이들의 엑시노스라는 칩셋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스마트폰 회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냐면 그동안에 잘 따라왔지만 서서히 경쟁에서 밀리는 회사로 인식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절치부심하면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스마트폰의 머리 역할을 하는 AP, 방금 말씀드렸던 엑시노스의 성능이 좋다면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표현되는 이런 AP도 잘 만드는 회사로 인식이 될 경우에 네. 앞으로 펼쳐질 일이 엄청나게 커지죠. 예. 그거는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이자 퀄컴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로 등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거죠. 계속, 그러면. 네. 예,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공지능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 회자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세는 낮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AI 시대는 이 빅테크들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익숙하게 사용을 지금부터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주판 대신 엑셀을 쓰듯이 그냥 우리의 그 사무 도우미로 그 AI를 좀 활용해보는 쪽으로 자꾸 기기들을 좀 써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좀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박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2부 넘어가기 전에 넌센스 퀴즈 기다리셨죠?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는 4글자고요. 맥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문자 주시고 계신데요. 예술의 전당포님, 꽁냥여사님, 아키스트님, 한태현님, 네, 살만한 세상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매일 출석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가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르는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2분입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2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정체가 여전합니다.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쭉 막히는데 48분 예상되고요. 같은 구간 올림픽대로는 30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한강대교 앞두고만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김포 쪽으로는 두 도로 모두 올림픽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오늘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상계교와 노원교 사이 2, 3차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라 여파가 길게 생겼습니다.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성수 방면은 월릉 일대로만 주춤하고 쭉 더 가서 군자교 이후로는 시속 20km 아래로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생한 승용차 추돌 사고 견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반대 성수 방면은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한편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방면 남논산 요금소와 연무 나들목 사이에서도 승용차 사고 소식 들어와 있으니까 조심히 지나시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는 반월 터널 부근 1차로에 있던 사고 처리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군포 나들목부터 6km 구간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경제책사 전호겸 교수의 경제 인사이트. 수요일은 알아두면 쓸모 많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살만한 세상의 경제 책사 전호겸 교수와 실패와 실수의 경제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넌센스 퀴즈 드렸죠.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는 4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호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실패와 실수의 경제학.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나의 성공은 무수한 실패를 딛고 나온다. 뭐 혁신은 실패를 딛고 나온다. 등등등 실패와 관련된 명언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만나는지 이런 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는 실패 박물관도 있다면서요? 예, 제가 봤더니 미국의 실패 박물관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보통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외면당한 제품들을 많이 전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소비자의 기호를 무시한 탓에 시장에 냉담한 반응을 받은 결과 시장에서 퇴출된 제품들만 모은 코너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네. 보면 무연 담배, 뭐 무색 콜라, 스프레이식 치약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면 되게 좋잖아요. 네. 무색 담배. 그 담배 연기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담배 연기를 보면서 또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담배 연기가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 퇴출당한 거죠.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콜라가 사이다처럼 이렇게 무색하면은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은 콜라 딱 하면은 갈색의 그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라진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얼핏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고정관념이나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스스로의 이 자각 필터링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거를 무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냈을 때 실패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는구나. 그거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관련 좀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놀라웠는데 혹시 LP판 아시죠? 네. 큰 판. 아니 그거를 그 테이프 그 워크맨처럼 휴대용으로 만들어가지고 휴대용 LP판 플레이어를 플레이어.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어떻게 그 큰 판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하면서도 만약에 그때 LP판을 휴대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테이프나 뭐 MP3 휴대용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혁신은 이제 실패를 딛고 간다는 말이 진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패가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게 이제 박물관인데요. 그 행사들도 꽤 있다면서요? 관련 행사.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매년 10월 13일 날 실패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자기의 학생이나 뭐 교수나 창업자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의 실패담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실패를 해서 축하한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게 무엇인지 서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실패를 기념하는 실패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 비사는 청년 실업자를 후원하는 올해의 실업자 캠페인이라는 것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의 실업자를 선정해서 그렇죠. 청준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실업자가 자기가 이걸 겪으면서 겪었던 나중에 취업을 하셨겠죠. 아마 그런 관련돼서 인사이트 같은 거 얻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실패를 도전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 실패 박람회를 세계 최초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한국의 실패 박람회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실패 박람회는 이제 국민의 대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제 찾아봤더니 2018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종료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관련돼서 자료가 있지 않는 거 봐서는 아마 22년 종료된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실패된 실패 박람회 사례 성과를 나누고요. 이거 관련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 전문가, 행정가 등이 모여서 토론을 한 127회를 했대요. 그래서 네. 35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이 중에 30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이거를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한 케이스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더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은 그 문화가 말이죠. 실수나 실패를 겉으로 드러내는 걸 좀 창피해하고 실패를 안 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너 실수했어 이러면 되게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회사 직장에서도 말이죠. 실수하면 그게 결정적으로 자기 커리어의 5점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뭐 사소한 실수도 사실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직장에서 뭐 사람 많은 팀원들은 이런 데서 이렇게 실수를 지적하면 굉장히 모멸감 느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약간 특유의 위험 기피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누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물론 잘 듣는 건 좋은 건데 약간 수능형 모범생을 약간 선호하는 한국형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나 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벽한 사람을 좀 요구하는 게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실수나 실패가 있으면 숨기기 급급한 면이 있고요. 네. 제가 보면은 사회생활을 저도 몇십 년 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실수인데 이게 별건 아닌데 남들 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숨기다 보니까 그게 첩첩첩 계단으로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우리 속담에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침묵이 금이다. 뭐 그런 것처럼 괜히 자기 의견 말했다가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튀면 안 된다. 이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고요. 네. 심지어 모 택배사 택배 물건 중 패션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물건이 무채색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놀라는 게 다들 뭐 상중인지 알잖아요. 이게 까만색 아니면 흰색, 그쵸. 회색이죠. 그렇죠. 뭐. 저처럼 곤색을 네. 입고 다닌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2022년 한 해에 택배로 배송된 패션 제품 중에
블랙이 38%,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는 블랙이었대요. 네. 그 화이트는 15%,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 정도만 화이트였다는 거죠. 네. 그 나머지 이제 그레이가 9%, 무채색의 비중이 62% 정도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패션 제품들도 거의 무채색이나 뭐 검은색 위주로. 팔로파가 없네요. 그렇죠. 뭐 거기다가 더 문제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 2015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창업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의견에 약 71%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인 사람이 또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랬더니 심지어 그런 사람조차 약 67%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는 사람조차도 67%는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없어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개인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약 92%가 동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약 92% 사업하다가 망하면 사실상 다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뭐 개인 신용 불량이 됐다가도 회복하시고 더 잘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실패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적으로 굉장히 히스테릭한 좀 반응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문자 보내신 분들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룰루전님, 오늘 주제 마음에 들어요. 실패의 날 좋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539님, 실패의 날, 실패 박람회 아이디어 좋네요. 꼭 성공만 아니라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30님, 정답과 함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넌센스 퀴즈 재미있어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정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0436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은 꼭 뽑히길 이렇게 해주셨어요. 9630님, 퇴근하는 중입니다. 버스 30분 기다려서 타고 가고 있어요. 추위에 넘 떨었더니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잔 해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5333님,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교통방송 화이팅 힘내세요. 50원 또 기부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업하다가 망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인생의 중간에 새롭게 재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굉장히 겁을 먹고 움츠리면서 시작하실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40대인데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 평균 나이가 49.3세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사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퇴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퇴직을 해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창업 아니면 이제 재취업인데 네. 보통 이제 창업한다 그러면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창업을 해 밖에다가 뭐 지옥이야 등등등 뭐 워낙 많은 말을 듣잖아요. 네. 근데 더욱 재밌는 거는 통계청 또 다른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은퇴하고 싶어하는 나이는 평균 73세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와 그 원하는 나이의 차이가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과연 40대, 50대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창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또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요. 2007년부터 2014년에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심지어 270만 명을 조사했대요. 뭐 네. 270명도 아니고 270만 명을 조사해봤더니 이 중에서 창업 후 5년간 매출 증가율이 상위 0.1%에 든 사람들을 성공한 스타트업 사업가로 딱 정의를 한 거예요.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상위 0.1%면 엄청 나오죠. 미국에서 0.1%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한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일까 봤더니 놀랍게도 평균 나이가 45세였다는 거예요. 네, 20대, 30대 성공한 사람보다 45세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별 비중을 보면 성공한 창업가의 연령 비율은 역시 4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뭐 20대 전체 창업자는 15% 정도 차지했지만 성공한 창업자는 10%에 불과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20대는 창업해서 성공률이 좀 낮았던 거죠. 그럼 오히려 20대보다 50대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았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왜 차이가 났을까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 40대 창업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데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창업자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85%나 높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그 안에 실패도 해보면서 쌓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40대, 50대가 20, 30대 때 무수한 실수와 실패와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살았던 그 세월들이 축적돼서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공에는 눈물이 반드시 그렇죠.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눈물 없이 되는 일이 없죠. 그렇죠. 그 자기의 실수 실패도 있지만 주변의 실수 실패도 다 보면서 그렇죠. 학습을 했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실수 얘기를 하면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발견한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뭐 영국의 미생물학자 플레밍이 이제 아이들이 흔히 나타내는 부스럼의 원인 포도 상구균인데 이걸 배양하다가 실수로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냥 열어두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푸른 곰팡이 포자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왔더니 여기 있는 세균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 이거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항생제이자 현재 의학 발전에 굉장히 결정적 기여를 한 페니실린이 말 그대로 그냥 의도치 않은 실수로 탄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와. 알렉산더 플레밍이 참 인류의 엄청난 발견을 그렇죠. 우리한테 안겨줬는데 그게 실수에서 시작된 그렇죠. 거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근데 그 밖에도 우리 일상 속에 실수의 발명품들 이런 것도 실수로 탄생한 거야 하는 것들 또 많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준비하다가 한 절반은 버렸었어요? 커팅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포스트잇 자주 쓰잖아요. 네. 이거 조그만 메모 용지. 맞습니다. 그 메모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 70년대 그 3M사의 연구실에서 연구원이 초강력 접착제를 연구하다가 실수로 특정 화학 반응물을 권장량 이상으로 첨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그냥 잘 붙었다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든 거예요. 덜 강력한 접착제가 됐네요. 전혀 반대 걸 만들다가 이걸 가지고 세계 히트 상품인 이제 그 메모지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동차가 처음에는 일반 유리였대요. 일반 유리면 좀 지나가다가 좀만 부딪히면 유리 파편 조각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것보다 자동차 유리가 깨져가지고 다친 경우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이 유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자동차 유리가 아무리 세게 쳐도 쨍그랑 이렇게 부서진 게 아니라 금이 나면서 하잖아요. 네. 이거를 관련돼 가지고 가스러지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 덕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고 고속 운전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고속 운전 자체도 불가능했겠죠.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프랑스의 에두아르 베네딕투스가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 이런 충격인 게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안전 유리를 개발하려고 15년째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도 약간 플레밍이랑 좀 비슷한데 그냥 그 연구실을 또 열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지나가던 길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얘가 셀룰로이드를 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떤 그 시험관에 붙은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있다가 왔더니 어느 한 것만 빼고 나머지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와가지고 다 깨고 갔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게 고양이가 실수로 자기가 셀룰로이드를 넣고 자기가 깼는데 안 깨진 거예요. 셀룰로이드 붙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날의 안전유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는 그 뭐 고양이 집사로 우리를 말하긴 하지만 고양이와 인간의 콜라보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셀룰로이드로 유리를 이제 안 안전유리로. 깨지게 만든다. 안전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자동차가 좀 나왔으니까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과속 탐지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원래는 그 1947년에 교통신호기 개발회사에서 그 자동차가 많이 오면 자주얼로 그걸 특정해가지고 신호등이 바뀌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실수로 도플러 효과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동차 과속 탐지기를 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신호등하고 과속 탐지기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실수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입는 청바지도 실수로 탄생했다는 얘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전 세계에서 저는 그 바지를 입지는 않았지만 L 되게 유명한 상표가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그건데요. 우리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보면 영화 보면 뭐 골드러시 해가지고 막 사람도 엄청 그렇죠. 와가지고 네. 그
그 금 같은 거 캐려고 하거나 아니면 강에서 뭐 하잖아요. 캘리포니아로 다 맞습니다. 모였었죠 그때. 골드러시. 그래서 그때 미국 서부에는 막 금강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자는 거잖아요. 네. 먹는 건 먹는다 진짜 자는 건 길거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텐트를 엄청 치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이때 천막육 천 제조업자가 대형 천막을 10만 개나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원을 엄청 고용해서 3개월간 밤을 새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했죠. 천막 10만 개를. 그런데 이 의뢰인이 안 받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 안 받냐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말한 거는 녹색 천막을 달랬는데 왜 파란색 천막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분은 10만 개를 만든 동안에 녹색인지 파란색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절당하고 아 이제 망했구나 이래서 재고가 10만 개, 10만 개. 천막 10만 개. 네, 그 네. 파란색 천막을 어디 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광산 같은 데 가면 바지가 잘 찢어지잖아요. 네. 아 그럼 이걸 한번 바지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 바지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청바지 됐고 그 청바지 전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엘사에 된 청바지인 거죠. 리바이스. 맞습니다. 아 예. 실수의 대가 중에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백종원 씨. 어. 백종원 씨 이미지는 솔직히 요리 전문가 백종원 요리 씨? 전문가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실수 안 할 것 같고 왠지 퍼펙트한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항상 요리 프로 모셔가지고 보통 이제 조언을 많이 하시고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사실 가장 유명해진 게 제가 봤을 때는 대패 삼겹살이거든요. 대패 삼겹살. 예, 대패 삼겹살로 사실 유명해진 건데 저는 그렇죠. 그 집을 그때 안 유명할 때부터 대패 삼겹살 집을 가서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제 고깃집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고기를 누가 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서를 사야 되는데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햄 슬라이서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 슬라이스는 이제 어른 고기를 썰어야 되니까 더 단단한데 햄 슬라이스는 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단단한 고기가 제대로 안 쓰고 대패처럼 이렇게 쓸려 나온 거죠. 엄청 얇게. 예. 의도한 것보다 훨씬 얇게. 그래서 그냥 의도하지 않고 그럼 이걸 대패 삼겹살에서 팔아볼까 해서 대패 삼겹살로 팔아서 오늘날에 우리가 백종원 씨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실패나 실수가 꼭 나쁜 게 아니라 실수를 보고 또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하면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난 노력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폴트 교수가 성공한 기업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성공 원인을 분석했더니 노력 덕분이라고 답한 사람은 25%, 4명 중에 1명 정도였고요. 나머지 4명 중에 3명, 75%는 그냥 운이 좋았다, 그냥 우연한 기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응답했대요.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성공이라는 게 네. 어떤 방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는 길이 너무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계획과는 다르게 돌아가는데 그 중간 중에서 계획을 계속 바꾸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보통 성공하니까 이 말이 겸손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히 이제 실수도 큰 한몫을 했을 겁니다.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기업도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실수가 이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을 지칭하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실패는 성공이 아닌 예상치 못한 결과돼서 갑자기 나타난 걸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를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결과로 받고 아니면 실패로 생각해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수는 실수일 뿐이고요. 오히려 작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쌓고 또 반면 교사를 하다 보면 실패 확률이 많이 줄겠죠. 네. 지금 시각 11시 49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일부 구간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곳곳에 주의하실 사고 구간과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 지난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차량이 한창입니다. 사고 차량들과 경찰차가 서 있고요. 사고 여파를 받아 홍제램프 일대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입구 사이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고장차 여파로 주변으로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요. 지금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아직 정체 남아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행, 여의하루에서 한강대교 사이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그럼 실수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면은 남의 실패도 좀 너그러워져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실화인데요. 어떤 분이 남의 실수 때문에 1,600억을 번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와. 이거 같은 게 뭐였냐면 미국의 자동차 기술자인 롭 앤더슨이라는 분이 주유소 점원한테 이젠 그 파워볼에서 미국은 굉장히 로또가 금액이 크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좀 착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같이 일하는 직원들 것까지 사서 1달러, 1달러, 1달러 이렇게 3장을 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달러 주면서 로또 각각 한 장씩요 이렇게 말했는데 직원이 이분도 또 실수를 했는지 한 장에다가 3개를 모아서 준 거예요. 그럼 친구들한테 못 주잖아요. 3달러짜리 한 장을 줬군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 줄 거 또 마저 사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추가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로 샀는데 그 중에서 1,600억 짜리 로또가 된 거죠. 그러니까 1억 2,800만 달러인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 1,600억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냥 남의 실수에서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다 보니까 1,600억 원을 받은 거죠. 보통 우리 식당 가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요리 시켰는데 내가 시킨 거랑 약간 좀 다르던가 아니면 오퍼랑 좀 다른 요리가 나올 때도 가끔가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관련돼서 약간 이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부담가질 확률이 높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남의 작은 그 생활 속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적질을 한다거나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료에게 줄 복권이 당첨됐습니까? 자기께 자기께 됐대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1달러씩 하면은 2개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자기 거 들어왔으니까 자기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전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실수와 실패 너무 개념 마시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퀴즈의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유언 비어였습니다. 비어, 영어로 비어. 유언 비어입니다. 전 생각도 못했네. 궁금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선물 받으실 분은 0436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호겸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치니의 유작 오페라죠. 투란도트 중에 네순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마라. 루치아노 파바르티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